제발 저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고급 호텔 연회장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청년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감히 우리 회장님을 속이려 해? 박준혁 부회장의 손이 청년의 뺨을 향해 날아가려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강미란 회장이 그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마세요. 냉철하기로 유명한 재벌 여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덜너덜한 청년을 감싸는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사연이 서려 있었죠. 대체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난한 거지. 청년과 재벌 여회장을 운명처럼 엮어버린 그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시작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인생 역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간을 되돌려 3주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역 파출소. 밤의 온기가 후끈거렸지만 태호에게는 그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얼어붙었던 몸이 녹아내리자 사시나무 떨듯 온몸이 떨려왔거든요. 당직을 서던 김순경이 태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너? 떡진 머리에 꼬질꼬질한 옷차림, 쾌한 눈에 태호가 서 있었죠. 누가 봐도 영락없는 노숙자 행색이었습니다. 태호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지갑을 주우러 왔습니다. 김순경은 지갑을 받아들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현금과 수표가 가득했거든요. 그의 눈매가 가늘어졌죠. 지갑 속 신분증으로 주인을 확인한 김순경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그는 태호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노려보며 추궁했죠. 너 솔직히 말해. 이거 훔친 거 아니야? 그는 단정 짓듯 말을 이었습니다. 훔쳤다가 금액이 너무 커서 겁나니까 가져온 거지. 태호가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여 항변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주운 겁니다. 김순경이 손을 내밀며 딱딱하게 말했죠. 신분증 내봐. 태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신분증을 잃어버려서 없습니다. 김순경이 혀를 차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꺼봐. 딱 보니 전과자네. 주운 곳도 불분명하고 신분증도 없고. 그는 턱짓으로 구석을 가리키며 명령했죠. 잠깐 저기 앉아 있어. 태호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도 도둑 취급을 받는 현실이 너무 서러웠죠. 그냥 가져버릴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밀려올 때쯤이었습니다. 파출소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거칠게 멈춰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죠.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에 단정한 올림머리를 했지만 한쪽 구두가 벗겨질 정도로 정신없이 뛰어온 모습이었습니다. 한빛그룹의 총수 55살의 강미란 회장이었습니다. 제 지갑 여기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미라는 숨을 헐떡이며 간절하게 말했죠. 김순경이 벌떡 일어나 경례를 붙이며 지갑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여기 현금이 그대로인지 확인해 보시죠. 그는 구석에 앉아있는 태호를 곁눈질하며 덧붙였습니다. 이 친구가 가져온 건데 혹시 손뗀 데는 없는지. 하지만 미라는 현금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 가장 깊숙한 곳을 열었어요. 돈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비닐 속에 꽂힌 초음파 사진을 꺼내어 가슴에 품었죠. 미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27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남편과 함께 보며 웃었던 유일한 유산이었거든요.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 담긴 소중한 사진이었습니다. 한참을 안도하던 미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학생이 찾아준 거예요? 태호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태호의 맑고 큰 눈망울이 드러났어요. 그 순간 미라는 숨을 멈췄습니다. 들고 있던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죠. 그 눈이 너무나 낯익었거든요. 쌍꺼풀 없이 길게 뻗은 눈매와 맑은 갈색 눈동자. 그것은 27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자신이 목숨보다 사랑했던 그 남자의 젊은 시절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죠. 미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배고픔에 지쳐 창백해진 태호의 얼굴에서 미란은 죽은 남편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김순경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아시는 사람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파출소 안의 정적을 깼죠. 미라는 그제야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앞에 있는 건 죽은 남편이 아니었거든요. 노숙자 행색을 한 낯선 청년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애써 태어난 척 한 걸음 물러서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봤어요. 하지만 시선은 자석에 이끌리듯 계속해서 태호의 얼굴에 머물렀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맑은 갈색 눈동자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굳게 담은 입술 끝이 살짝 올라간 모양새까지 똑같았습니다. 27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20대 시절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죠. 김순경이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일단 지갑 내용물부터 확인해 보시죠. 현금이 꽤 많이 들어있던데 빠진 돈은 없습니까?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다시 열었습니다. 5만 원권 지폐와 수표들이 빼곡했죠. 하지만 그녀는 돈을 세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확인할 건 오직 하나뿐이었거든요. 지갑 안쪽 깊숙한 곳, 투명 비닐 속에 끼워진 낡은 사진 한 장이었죠. 사랑하는 우리 아기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빛바랜 흑백 초음파 사진이 무사한 것을 확인한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미라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죠.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김순경이 재촉하듯 물었습니다. 회장님 돈은요? 돈은 다 맞습니까? 미란가 지갑을 가슴에 품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상관없습니다. 이 사진이 없으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어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태호를 바라보았죠. 청년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흘을 굶은 탓에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미란이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습니다. 학생. 태호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죠. 가까이서 보니 더욱더 닮아 보였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는 것이 느껴졌죠.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태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태호입니다. 미란이 다시 물었습니다. 나이는요? 태호가 짧게 대답했죠. 27입니다. 27. 미란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27년 전 생후 6개월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살아있다면 딱 27살이 될 나이였거든요. 그녀의 손끝이 다시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아, 윤서희 정신 차려.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아. 미라는 속으로 자신을 타일렀습니다. 지난 27년 동안 아들을 찾기 위해 전국을 헤맸으니까요. 비슷한 나이대의 청년만 보면 가슴이 뛰었고 유전자 검사도 수십 번이나 했죠. 하지만 결과는 늘 불일치였습니다. 이번에도 헛된 희망일 수 있었죠. 태호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김순경에게 말했습니다. 저 지갑 주인분 오셨으니까 저는 가봐도 되죠? 어서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도둑 취급을 받는 것도 싫었고 무엇보다 배가 너무 고파서 서 있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꼬르륵. 파출소가 떠나갈 듯 크고 우렁찬 뱃속 소리가 울려 퍼졌죠. 태호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김순경이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아, 너 배 많이 고픈가 보다. 그러게 왜 굶고 다니냐? 태호는 창피함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죠. 그때 미란이 다급하게 태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가 팔을 붙잡으며 외쳤죠. 잠깐만요. 고급스러운 코트 자락이 태호의 낡은 점퍼를 스쳤습니다. 뼈밖에 없는 앙상한 팔뚝이 손에 잡혔죠. 순간 가슴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미라는 청년의 눈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살해를 해야죠. 이렇게 큰 돈을 찾아줬는데. 태호가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닙니다. 살해받으려고 찾아준 거 아닙니다. 그냥 주운 거 돌려드린 것뿐이에요. 미라는 잡은 팔을 놓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밥이라도 먹고 가요. 소리를 들어보니 며칠은 굶은 것 같은데. 태호가 머뭇거렸습니다. 자존심은 밥을 거절하라고 소리쳤지만 본능은 침을 삼키고 있었죠. 미라는 청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한테 아주 소중한 걸 찾아줬어요. 내 목숨보다 귀한 사진을 지켜줬다고요. 그녀가 간곡히 부탁했죠. 밥 한 끼 대접 못하고 보내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절하지 마요. 미란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재벌 회장의 위압감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고마워하는 어른의 눈빛이었죠. 태호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럼 국밥 한 그릇만 사주십시오.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습니다. 소박한 대답에 미란의 마음이 또 한 번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스테이크도 아니고 뷔페도 아니고 고작 국밥이라니요. 이 청년은 얼마나 배가 고팠던 걸까요? 미란은 앞장서 파출소 문을 열며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국밥 먹으러 가요. 제일 맛있는 집으로 가요.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들어왔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뒤따라 나오는 태호의 등 뒤로 가로등 불빛이 비쳤죠. 미라는 청년의 뒷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걸음걸이마저 그 사람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설마 정말일까? 의심과 기대가 뒤섞인 채 미라는 태호를 자신의 차에 태우지 않고 나란히 걷기를 택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이 청년을 관찰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두 사람의 발걸음이 밤거리에 희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죠. 이 우연한 만남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서울역 근처 허름한 순대국밥집. 구수한 냄새와 시끌벅적한 소음이 뒤섞인 식당 안으로 두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미란의 등장에 태호의 왼쪽 목 뒤였습니다. 셔츠깃 사이로 드러난 선명한 표식이 보였죠. 그것은 점이었습니다. 마치 붉은 초승달이 누워있는 것 같은 기묘한 모양의 점이었습니다. 27년 전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이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미란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을 닮은 눈매. 실종 당시 나이와 똑같은 27살.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 붉은 초승달 모양의 점까지 일치했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가 없었죠. 세상에 이렇게 똑같은 우연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미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급하게 불렀죠. 학생.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태호가 놀란 토끼 눈으로 앞을 올려다봤죠. 네? 회장님 왜 그러세요? 미란의 떨리는 손가락이 목을 가리켰습니다. 그 목에 점. 태호는 쑥스러운 듯 셔츠깃을 여미며 웃었습니다. 아, 이거요? 보기 흉하죠. 죄송합니다. 그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던 거라는데 저도 기억은 안 납니다. 고아원 원장님 말씀으로는 들어올 때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기 때 버려졌는데 그때 이미 이 점이 있었대요. 내 새끼 태준이가 맞았습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아들을 끌어안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아직은 일러도 너무 일렀거든요.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 웅크린 태호는 억울함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릴 때 버림받았을 때도 이랬을까요?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저 존재 자체가 죄였던 걸까요? 태호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아니야. 난 안 훔쳤어. 난 떳떳해.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그녀는 경찰이 압수해 가지 않고 구석에 처박아둔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침대 밑으로 굴러떨어진 건전지 2개였습니다.
아무리 증거가 명백해도 핏줄이 당기는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로 가야겠어. 그 아이 물건을 확인해 봐야겠어. 그녀의 눈빛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카세트 플레이어 안에 진실의 열쇠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죠. 새벽 2시 강남경찰서 형사과. 당직 형사가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미라는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형사과 문을 열고 들어왔죠. 그녀의 손에는 태호의 방바닥에서 주운 건전지 2개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밤에 무슨 일이십니까? 미란가 다급하게 요구했습니다. 압수품 좀 봐야겠습니다. 한태호 씨 가방에 있던 카세트 플레이어요. 형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거 고장난 고물 같던데요. 증거물이라 함부로 내드릴 수는 없는데. 미란가 펄은 눈빛으로 소리쳤습니다. 제 물건 훔쳐갔다고 신고한 사람이 저예요. 피해자가 확인 좀 하겠다는데 그게 안 됩니까? 미란의 기세에 눌린 형사가 찔끔하며 열쇠를 꺼냈습니다. 잠시 후 투명한 증거물 봉투에 담긴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27년 전 모델이었죠. 곳곳이 깨지고 테이프로 칭칭 감겨있는 볼품없는 기계였습니다. 태호가 얼마나 이 물건을 애지중지하며 고쳤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죠.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플라스틱 덮개를 열고 가져온 건전지를 끼워 넣었죠. 손끝이 차갑게 식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소리가 나와야 해. 미라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재생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잡음 사이로 희미하게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마이크 테스트. 미란아, 들려? 미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꿈에서도 잊지 못할 목소리였거든요. 스피커에서는 다정하고 따뜻한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태준아, 사랑하는 우리 아가. 아빠는 우리 태준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돈 많은 부자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생전 즐겨 부르던 서툰 자장가였죠.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미라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슴에 품고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었죠. 여보, 진수 씨, 당신 맞지? 당신 목소리 맞잖아. 27년 전 남편이 태어난 아들에게 들려주겠다며 밤새 녹음했던 그 테이프였습니다. 미란의 절규에 경찰서 안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형사가 당황해서 물었죠. 회장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이 목소리가 누군데요? 미란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녀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형사에게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내 남편입니다. 27년 전에 죽은 내 남편 목소리라고요. 그리고 저 안에 갇혀있는 아이가 내 아들입니다. 형사가 되물었습니다. 네? 아드님이라니요? 그게 무슨... 미란가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유치장 문 열어요. 내 아들 꺼내야겠어. 당장.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창에 매달려 있는 미란이 보였죠. 헝클어진 머리에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평소에 우아한 회장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회장님. 미란가 철창 사이로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널 못 알아봤어. 엄마가 죄인이야. 미라는 철창 사이로 손을 뻗어 태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태호는 멍하니 미란을 바라보았죠. 엄마라니요? 자신을 도둑으로 몰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엄마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또 무슨 죄를 뒤집어 씌우시려고요? 미란가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내 쇄골에 있는 점. 그거 내가 그랬어. 내가 아기 때 엄마가 실수로 끓는 물을 엎질렀어. 그리고 내 수첩에 있던 사진 반쪽. 그 나머지 반쪽 내 지갑에 있어. 미란은 지갑에서 사진을 꺼내 태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뒤져 수첩 속 사진을 꺼냈죠.
철창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찢어진 사진이 하나로 맞물렸습니다. 남편과 미란 그리고 아기가 함께 웃고 있는 완벽한 가족 사진이 완성되었죠. 아! 태호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철창을 잡고 주저앉았죠. 평생 고아인 줄 알았습니다. 버림받은 자식인 줄 알았죠. 그런데 바로 눈앞에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우리 엄마예요? 미란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내 엄마야. 태준아. 내 새끼. 엄마가 미안해.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 지금 당장 한태호 씨 석방하세요. 그녀가 책상 위에 녹취록 사본과 고소장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경찰서장이 당황하며 물었죠. 이게 뭡니까? 회장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미란가 비웃으며 대꾸했죠. 곤란? 당신들 지금 무고한 시민을 가둬놓고 진범은 놔두고 있잖아. 이 녹취록 들어봐. 진짜 범인이 누군지 똑똑히 나오니까. 박준혁이 범행을 사주하는 육성이 서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서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죠. 대형 그룹 회장이 직접 가져온 증거와 변호인단의 압박까지 더해지자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당장 유치장 열어. 한태호 씨 모셔와. 빨리. 잠시 후 철창문이 열리고 태호가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사이 척해진 얼굴이었죠. 씻지 못해 냄새나고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미란의 눈에는 그저 안쓰러운 내 새끼로만 보였습니다. 회장님. 미란은 달려가 태호를 와락 끌어안았죠. 유치장의 퀴퀴한 냄새 따위는 상관없었습니다. 고생했다. 고생했어. 나가자. 엄마랑 나가자. 1년 후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1년 전 태준이를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미역국 냄비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옆에는 불고기와 잡채 그리고 갖가지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1년 전에는 국밥 한 그릇 사주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직접 해줄 수 있네. 미라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왔어요. 태준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장미와 카네이션이 섞인 화사한 꽃다발이었죠. 어머, 이게 뭐야? 꽃까지 사왔어? 오늘이 무슨 날인데요? 제가 어머니를 만난 지 1년 되는 날이잖아요. 미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당연하죠. 제 인생 최고의 날인데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미역국을 한 숟갈 뜬 태준이 눈을 감았죠. 맛있어요. 이게 엄마 손맛이구나. 많이 먹어. 1년 전에는 굶주린 얼굴이더니 이제 좀 살이 올랐네. 어머니 덕분이에요.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태준아. 네, 어머니. 미란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다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야. 미란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언제쯤이면 며느리 볼 수 있을까? 태준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농담이야. 천천히 해. 하지만 엄마는 손주 빨리 보고 싶다. 알겠어요. 노력할게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퍼졌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녀님이에요. 전화를 받자 수녀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준아, 오늘 내가 기부한 돈으로 고아원 리모델링이 끝났단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 수녀님이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이 다 너처럼 되고 싶대. 태준이 형처럼 열심히 살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고 있어. 태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녀님. 아이들한테 전해주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고요. 전화를 끊은 태준은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행복해요. 미란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태준이가 이렇게 잘 컸어요. 미란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당신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반드시 따뜻한 손이 당신을 찾아올 테니까요. 강태준과 강미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